예. 그럼 이번 시간부터는 이어서 운영자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주변 환경이 좀 다 많아서 아마 지금 녹화한 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급하게 찍다 보니까 말이 좀 더듬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 방식을 해보고 이게 잘 맞으면 당분간은 계속 녹화를 찍어서 올리는 방식을 해볼게요. 자, 운영자입니다. 일단 작자는 미상이고요. 운영자는 운영이 주인공이고 운영의 이야기란 얘기를 그리겠습니다. 이 소설의 특징은 애정소설입니다. 그리고 몽유소설이고 낙자소설이에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애정소설, 이거는 로맨스죠.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얘기고, 몽유소설이란 것은 보통 몽유, 꿈에서 노는 얘기들.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이런 얘기 했는데 꿈에서 이런 걸 해서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다, 혹은 즐거움을 누렸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것들이 구운몽이죠. 잘못다. 자, 이런 것들은 몽유소설합니다. 꿈에서 어디에서 만났다. 그 얘기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선비 유영은 안평대원 옛제이던 수상을 놀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그래서 그 잠이 든 곳에서 꿈속에서 잠에서 깼다 생각하지만 운영과 그 연인이 김생을 만났다. 이런 대목들을 우리가 몽유로, 꿈에서 만나는 장르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액자소설이에요. 액자소설이라는 것들 지금 보시면 선비유영이 궁궐에서 놀았던 외부 얘기, 그리고 내부에 있는 운영과 김생의 사랑 얘기, 이 두 가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액자소설입니다. 운영전이랑 고전소설의 특징은 상당히 독특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보통 고전소설의 특징은 권선징악 그리고 해피엔딩입니다. 지난번에 보였던 흥부전,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으며 최종적으로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모두가 즐거운 해피엔딩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고전소설 특징인데, 보통 고전소설은 그렇게 흥미를 위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즐거운 내용, 기쁜 내용, 나쁜 사람 벌을 받는 통쾌한 내용, 그런 것들 위주로 권선징악 해피엔딩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운영전 같은 경우는 얘는 특이하게도 비극으로 끝나요. 먼저 결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대목에선 운영과 김생, 운영은 궁녀입니다. 궁녀는 알다시피 옛날 조선시대에서는 궁녀는 모두 그 해당된 왕족이나 아니면 임금, 그에 속하는 소속이었어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소유물 취급이었죠. 궁녀는 모두 왕족의 모모이며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궁녀인 운영과 선비인 안평대교가 아니라 선비인 김생이 눈이 맞습니다. 눈이 맞아서 사랑을 나눠요.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운영의 주인이었던 안평대 눈치를 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결국 발각이 되고, 결국 대군이 대노해서 운영을 단죄하려 하죠. 자, 그 내용이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보시면, 대군이 시위선녀 여운을 뜨거한테 불러놓고 형자 눈앞에 어원에 갖추어서 여운을 말씀하시기를, 이 오인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징계하라 하시오다 잡장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장소를 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쳐라. 원한컨대 한번 말이라고 죽고 해줘서 은시에 먼저 끌어올리니 남녀의 정욕을 음악의 일체에 받은 것이고, 귀찮은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식구에 갇히자 외로운 몸이 되어 꽃을 봐도 눈물이 눈을 가리며 달을 대하여도 너를 잃어 매화나무에 앉은 꾀꼬리 하여금 짝이 지어 날지 못하게 하며 발 사이에 드나드는 두 마리 짐이라고 같은 뜬지에 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스스로 전의 뜻을 이기지 못하며 인가에 나갈 수 있사오나, 자, 한 페이지 넘겨서, 오래도록 신과 같이 얘 같은 일을 하지 못하였으니 오직 저희들의 힘으로 능히 할 수 있으며 또 마음으로 찰 수 있으리라. 저희들은 구천지에다 눈물을 가할 수 없겠습니다. 자, 이제 대군에 의해서 일종의 항의하는 거죠. 남녀간의 사랑이나 외로움은 어찌할 바가 없으며
이것은 우리들의 잘못이라보다는 갇힌 게 문제다. 범한 죄가 없는 물건 죽은다 두시가 한다. 실제로 보다시피 궁녀의 생활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일단 궁궐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당시 빈비라든가 왕후 이런 사람들의 권력투쟁이 희생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가혹했고, 그리고 보다시피 이제 이런 곳에서는 금남의 구역, 그러다 보니까 여성과 여성끼리 동성애가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기록에도 있고, 심지어는 이런 빈비라나 그런 좀 이렇게 왕족 계층들이 궁녀랑 이제 불륜 저지다 발각되어 처형된 사례도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런 불합리한 처사, 그런 것들을 이제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비치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이제 대군의 은혜 감복하는 시산 누명이 위치가 나왔으니 빨리 죽을 당 나게 해주십시오. 자란이 울리니 저희는 여왕 천녀로서 아버지의 대승이고 어머니 이병명 남녀의 정이 혹시 저희들에게 없겠습니까? 이것들 마찬가지고 이제 김생은 다녀서 내다보고 대군이 하심이며 운영에게 망할 바투 방한 것도 대군의 영이었습니다. 아침 이상을 죽어지면 대군께서 비록 치근한 마음이 있어 돌보시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엎드려 바라봤는데 저희 몸으로 운영의 목숨을 이어주시옵소서. 자신들의 희생해서 이제 운영을 구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런 김생을 궁궐에 들인 대군, 당신의 문제들이 있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옥령이 이렇게 일어난다. 서공영을 이렇게 각현했으니 죽어도 유감이 없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 끝으로 이제 운영이 말합니다. 대군에 대한 상가가 바다 같은데 능히 정찰을 지키지 못하였으니 그것이 하나이며 서공에 죄 없는 사람들이 이제 운영에서 희생한 반대로 운영은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지혜를 잡고도 무슨 명만 살겠습니까? 마땅히 죽음을 맞이하여 처분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한다. 이제 다시 속이 꿇어앉으면서 말한다. 전날 빨래하러 갈 때 서울 가져가는 저의 의견이었으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리쳐 따랐습니다. 운영의 회절은 그 죄가 저의 몸에 있으므로 운영이지 아니한다. 저의 몸으로서 운영 모습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대군이 그 말 듣고 일리가 있다 싶어서 대군의 노임이 풀어졌으나 그 사이 운영은 죄를 갚고자 이제 모건으로 못 메어 죽죠. 여기서 이제 사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비극성이 있다는데, 자, 운영의 죽음 이후에는 이제 김생은 절에 가서 명복을 빌다가 며칠 후 이제 김생도 운영을 따라갑니다. 자, 이제 쓰기를 마쳐서 부르는데 두 사람 마주보고 슬피면서 스스로 치심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가는 이 선비 유영이 만난 운영과 김생은, 자, 지금 사인을 좀 많이 올리는데 잡음이 많을 거예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선비 유영이 만난 운영과 김생은 모두 유령입니다. 저승의 사람들인데 잠깐 인간성이 내려온 거죠. 이런 정도 몽유, 꿈에서 등장하는 귀신, 그런 소처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우영이 위로를 하시면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소녀였겠어. 당시 인간 나오지 못하게 얻고자 하는가? 다시 인간이 나오고 인간이 되고 싶지 않은가? 다시 인간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치열하게 인간보다 못하지 않는데 하며 청사에는 어떻겠습니까? 봐요? 네, 안녕하세요. 다만 오늘 저녁 슬퍼한 것은 대군이 한번 돌아가시자 고공의 주인이었고 까마귀와 새들의 슬피움이 그것들을 불빛만 찬할 뿐이지 그 옛날 모습이 바꿔이 아니었다지만 인사의 변화에 쉼이 일어나자 다시 옛날 생각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과거의 그런 비극, 그런 것도 비극이지만 어느 날 다시 이제 궁궐에 돌아와 보니 쇠락한 모습, 그런 무너진 모습, 그런 것들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슬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들은 모두 천사의 사람이여 선인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다시 전세 옛날 모습을 돌아와 찾아보았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다가 마른 돌에 불이 타버린데 우리들 정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또 땅이 늙고 하늘을 거치는 듯 우리들 원하는 지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존군과 만나 존귀한 군, 지금 유형을 높여서 부르고 있죠.
이와 같은 딴딴적을 나누었으니 속세 인연이었으면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후세 사람들이 우리들 일을 전해주면 고맙겠다. 영원히 전해준다. 매우 다행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생은 운영모를 기대어 시한소를 얻었다. 꽃 떨어진 궁궐 제비와 참새 날고 봄빛을 예약하건만 주인은 강구도 없구나. 종신의 손을 나는 차기만 하는데 아직 푸른 이슬은 우위를 적시는 않네. 고궁의 고운 꽃은 봄빛은 새를 띠고 천년만년 우리 사랑 꿈마다 찾아오네. 오늘 저녁에 와 눈의 예를 찾아보니 막을 수 없는 슬픈 눈물은 수건을 적시네. 두시 모두 이제 남녀가 삽입시 되면서 옛날의 시대의 슬픔, 쇠락한 궁궐의 모습, 지나간 세월, 그리고 남녀 간의 영원한 사랑, 그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죠. 고전서 특징 중 하나는 이런 중간중간에 소설 형식을 취하면서 삽입시, 그 사람들의 감정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이런 삽입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삽입시는 보통 그 사람들의 정서를 표현하는 역할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설, 사사장르, 서점, 시장르에 혼자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유형도 치어에 잠깐 누워있다가 산새소리에 깨어났다.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유형은 이제 꿈에서 깨어서 운영과 김생 만나서 생각했지만 사실 그 내용도 꿈이었던 거죠. 구름과 연기에 땅이 가득하고 새벽이 창망한데 사방 살펴봐도 사람 보이지 않고 다만 김생이 기록한 책자만이 있었다. 자, 이런 것들도 꿈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몽유 소설이지만 그 꿈의 내용이 현실도 영향을 주죠. 꿈이지만 꿈이 아닌 것들. 자, 유형은 쇳사람 마음 금할 길 없어 산책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왔다. 후에 이제 침식을 전폐하고 명사두로 찾아다니니 그 마침말을 알 수 없다고 한다. 자, 이렇게 고전소설 비극사랑 끝날 때 지금 제가 운영 전에 얘기했지만 비슷한 작품으로 그 앞에서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대부분의 작품들이 모두 비극을 했나요? 이런 비극적 끝난 작품의 특징은 그 소설에 영향을 미치는 주인공이라든가 주변 조연들이 이런 비극을 접하고 일종의 그러니까 모든 것에 흥미를 있습니다. 한탄하고 허무함, 그런 비극 정서를 접하고 허무함을 느끼죠. 그래서 이렇게 침식을 전폐하고 사망하거나 아니면 이제 명사 드러나면서 은거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얘기는 비극성 연관해서 금오신화 얘기로 좀 같이 할 수가 있는데 금오신화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한번 보시면 이 작품의 전체 고자 시점을 파악해보자. 아까 제가 액자식 구성을 말씀드렸죠. 일단 제일 먼저 가장 껍데기, 외화. 여기는 유형의 이야기. 유형이라는 가난뱅이 선비가 이제 궁궐에 놀러온 얘기. 그래서 이제 잠을 잤는데 거기서 운영과 김생을 만난 얘기. 그리고 이제 내화가 전개되죠. 유형과 운영 김생에 대해, 그리고 운영과 김생이 과거 궁궐에서 겪었던 이야기.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현실에서는 이제 유형이 수성거대 취해서 흐르다가 잠이 든 얘기, 시작 부분, 그리고 유형이 깨어나서 김생이 쓴 책을 발견하고 세상을 유랑하는 얘기, 마지막 부분. 이 두 가지가 현실이죠. 꿈에서는 이제 유형이 운영과 김생을 만나서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자, 이 작품에서 소설자의 시점이 이동한 양상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액자식 고전 연관지를 생각해보는 것. 일단 제일 먼저 외화 부분을 보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이제 외화에서 유형이란 선비가 등장하고 거기서 잠을 들었죠. 내화에서는 운영과 김생이 과거를 해석하는 부분, 각각 운영의 시점에서 운영은 뭐뭐해서 뭐뭐하고 내가 이렇게 뭐뭐했다. 그리고 김생은 김생대로, 지금 책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김생이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운영이 죽었으니 뭐뭐한다. 이런 내용들을 쭉 언급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각자 소설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 운영과 김생의 사랑 얘기를 당사자가 직접 서술하기 때문에 인물과 간등하는 내면 심리가 핍진하게 좀 더 합당성이 있게 타당하게 들려온다는 것을 핍진하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당사자가 직접 서술하게 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내면 감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요. 사건의 비극성이 자신의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더 극명히 드러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운영전 소설은 상당히 문학적 가치가 높은 작품입니다. 몽유, 액자, 그리고 고전소설에서 흔치 않은 비극적 구조, 이런 시점의 변동들. 그래서 소설에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내올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시점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고전소설에 몇 가지 안 되는 비극적 전개,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 당시 시대상의 흐름, 그런 것도 여러분이 주의 깊게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활동 2에서 잠깐 보시면 다섯 번의 국녀가 각각 올린 조사 내용 보고 그 의미를 얘기해보자. 자, 은상 같은 경우는 남녀 간의 음양의 이치, 자연스러운 것인데 궁녀들은 독서 공부하니 이것은 이치에 따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항의를 하겠고, 비치 같은 경우는 이제 궁녀와 감히 외국인과 접촉했으니 죽음을 맞아야 되겠다. 죽음을 각오한다. 자랑 같은 경우는 남녀가 사랑을 가진 것은 당연한 일인데 김생과 운영을 만나서 두 사람 원한을 푸셔야 할 것이며 대신 내 목숨을 바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옥녀 같은 경우는 궁녀와 뜻을 같이 죽겠다는 것, 운영이 이제 모든 죄는 자신 있으니 내가 죽음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궁녀들이 자신들의 비로 죽을 것이지만 다섯 궁녀들은 자신들 모두 인간이며 이렇게 억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억압적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당시 신문상 궁녀에서 안평대를 직접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지만 이러이러한 것에서 억압적 현실을 비판한다 라고는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자, 궁이란 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해보자. 이 작품에서 그래서 공간적 배경은 거의 대부분 궁궐 내부에서 전개됩니다. 보통 운영이 궁궐 내부에 있다가 외부에서 김생이 놀러오면 서로 시름짓고 놀고 미래하는 모습, 그렇게 전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궁궐은 남들의 눈치가 보이다 보니까 김생과 운영에게 있어선 장벽이자 제약을 의미하는 공간이 됩니다. 안평대에 있어선 자신의 권력이 있으면서 이제 궁녀를 통제하는 그런 공간. 운필과 예능으로 욕망을 실현하는 공간이 나는데 지금 책에서 안 나오고 있지만 궁녀는 생각보다 말을 상당히 잘하죠. 안평대군이 지금 이 운영전에서 이제 궁궐을 짓고 거기서 나는 궁녀들에게 다양한 문예와 활동을 시킵니다. 책을 읽고 여러 교양을 쌓고 시를 짓고 노래하고 그런 활동을 많이 전개를 해요. 그래서 안평대에 있어서 자신의 예술적인 예술욕을 충실하게 채우는 공간이기도 하죠. 궁녀들에게서는 이제 반대로 그런 거에 비해서 외부적인 그런 인간의 남녀 간의 사랑의 본성을 억누르고 조용히 지내는 억압된 공간,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 4번을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목표 활동인데요. 다음 학생들 관점에서 생각할 것은 이 작품의 축제, 그런 얘기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의 봉건적 사회제도, 사회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운영과 김생, 여기들은 각 작품 내면의 주인공들, 그리고 궁녀들의 삶, 당시 시대상, 사회상들을 주목하여 각각 얘기하고 있죠.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이러한 봉건사의 제도적 모습, 이런 궁녀제도, 그런 중세 봉건적 질서, 그런 비인간성, 운영과 김생을 중심으로 보면 이제 남녀 간의 비극적 사랑, 그리고 궁녀들 삶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아까 궁녀들 5명의 항의를 보는 것처럼 억압단 살담에 대한 저항이랑 인간성의 해방, 그런 것들을 주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활동 5번은 토론하기 때문에 여기선 얘기하지 않고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229페이지에 감상더기를 잠깐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얘기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5년 전 다른 말로는 이제 수성궁 몽유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유영이 기록다 돼서 유영전이라고 부르게 하죠. 수성궁, 지금 작품 배경이 수성궁에서 몽유,
꿈을 꾼 이야기. 그래서 수상공 몽유록이라고 해요. 이 작품은 이제 운영과 김생을 만나서 그들의 비극적 사연에 듣는 액자식 소설이다. 액자고사라는 얘기로 되었으며, 일단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유영이 두 사람의 얘기를 듣는 장면, 그 부분은 술에서 깨어났다, 잠에서 깨어났다고 보이지만 이 부분은 꿈을 해석합니다. 지금 꿈속 경험을 현실로 처리하는 것이죠. 이런 액자식 구성은 우리는 서술의 시점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일단은 유영의 외부, 유영이 궁궐에 놀랐던 점이랑 유영이 잠에서 깬 이 부분은 현실입니다. 외부죠.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이제 내부, 유영이 꿈속에서 운영과 김생의 과거는 각각 1인칭으로 운영이 이렇게 얘기하고 김생은 이렇게 느끼고, 그런 것들을 고뇌랑 갈등을 전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자, 이런 몽유의 액자라는 다양한 현실적 형식들을 부여한 것은 비극적 분위기, 김생과 사랑을 이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 자, 그리고 그의 비극성이 이제 운영으로 그치지 않고 김생에게도 따라옵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몽유와 액자, 몽유라는 것은 이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꿈에서 이루죠. 액자는 이제 주인공들의 얘기를 다른 사람, 제3자 유형이 듣습니다. 이런 몽유와 액자의 여러가지 얘기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면서 비극성을 더합니다. 직접 사람들이 그냥 1인칭 주인공으로 액자식 구성 없이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보다는 이제 후대 사람들한테, 제3자인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바가 있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시오, 그런 의도로 몽유와 액자의 구성을 취한 것이죠. 자, 이런 문제 교집합은 중세 봉건적 질서, 근본적으로는 중세 봉건적 질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문화적 배경,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만날 수 없는 이런 비극적 운명은 계급 간의 신분, 그런 문제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런 비인간성을 폭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운영사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요.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울 1964년 겨울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든 교실 때 이어서 다시 진행할 거고요. 운영자는 내용에서 여러분이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강의를 듣고 나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랑 쌓이는 환경이 계속 겹쳐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마찬가지로 카톡으로 질문을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